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과정을 담당한 승현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총 25강의에 걸친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1강부터 2강까지는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그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3강부터 7강까지 총 5강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컴퓨터 없이 즐기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 후에 8강부터 16강까지 함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요. 이때 프로그래밍의 기초 이론을 함께 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는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들을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교육형 블록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 교육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함께 다뤄보고요. 17강부터 19강까지 이번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형 프로그래밍인 엔트리를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20강부터 23강까지는요, 우리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조금 더 넓혀서요, 하드웨어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그곳에 우리가 배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하드웨어를 동작시켜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강, 25강에 걸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어떤 콜라보로 탄생한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3D 프린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지도 그 첫 번째 이야기,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학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드웨어의 정의,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함께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가치와 또 그 중요성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의 정의와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이해하시고 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요, 먼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갈까 합니다. 바로 이 보이저라고 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보이저를 통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하드웨어의 어떠한 한계점을 이 소프트웨어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이저가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제한 사항들을 소프트웨어로 극복해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요, 발사체 타이탄입니다. 이 발사체 타이탄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저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중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보이저 1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저 1호는요, 1977년도에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저에게는요, 목적이 있었겠죠? 바로 토성과 목성을 탐사하고 사진을 지구로 전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저 1호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보이저 1호가요, 이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된 시점이 80년대 한 중반, 후반 정도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보이저가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그 태양계를 넘어선 외우주의 촬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이 1977년도라는 건 굉장히 옛날이기 때문에
과연 이때 만들었던 장비들로 어떻게 그렇게 먼 곳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이렇게 먼 우주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보이저 1호가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와 또 그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제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저 1호는요, 메모리 용량이 오늘날의 표준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해서 27만 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7만 분의 1이 과연 어느 정도 용량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으셔가지고요. 그 사진의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용량은요, 적게는 몇 메가바이트에서 또 크게는 몇십 메가바이트에 이르는 사진이 찍힐 겁니다. 근데요, 이 27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 그런 사진 한 장조차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또요, 보이저는요, 현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앙 처리 장치, 즉 CPU라고 부를 만한 거를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컴퓨터를 탑재한 그런 기계는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제가 아까 전에 보이저의 목적이 토성과 목성의 사진을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구로 전송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저에 실려야 될 하드웨어 중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와 렌즈가 되겠는데요. 이곳에도 또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0년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인 1977년도에 보이저가 발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음극선관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옛날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 아날로그적 카메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도 이 아날로그적인 카메라와 함께 광각 망원 렌즈 2개만을 싣고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혹은 기법적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아까 메모리 용량을 말씀드렸죠. 이런 저장 장치, 여기도 큰 어떤 그런 기술적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 생산된 메모리 카드는 너무나도 고가였습니다. 우리 모든 어떤 하드웨어 물건들은요, 맨 처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장비의 가격이 많이 비싼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핸드폰도 맨 처음 생산된 제품의, 그러니까요, 신제품의 경우 출고가가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수준에 달하는 굉장한 고가의 물건인 걸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유겠죠. 그리고 또 부피조차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요, 보이저는요, 이런 아날로그적인 카세트 테이프 형태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가지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용량도 말할 것 없이 작았겠죠.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사진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구로 이렇게 사진을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역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장비에도 큰 기술적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아날로그 사진을요, 디지털로 전환하여 송부하는 전송 속도가 14.4kB/s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제한점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장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 메가에서 몇 기가에 이르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어떤 광랜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요,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또는 어떤 영상 자료를 다운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런 영상이나 게임들의 용량이 몇 기가바이트, 많게는 몇십 기가바이트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다운받는데 드는 시간이 고작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보이저는요,
1GB를 전송하는데, 이때 다시 전송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48일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작 핸드폰에서 찍은, 지금 우리가 찍는 그런 사진을 한 장 전송하기 위해서도 몇십 분, 몇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을 한다고 했을 때 불과 몇 초 만에 전송된다는 걸 생각하면 글쎄요,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료조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저는요, 최초에 목성과 토성만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수명을 예상하고 안에 연료가 탑재가 되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이저는 그 수명이 목성과 토성을 탐사했을 때 끝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가 두 번째 임무인 우리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외우주로 나가는 임무를 주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 이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보이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안 좋은 하드웨어적 제한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보이저에게 이런 제한점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바로 태양에서 멀어질 때마다 점점 빛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태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빛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빛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밀도가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저 1호가 촬영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들이 다 어둡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보이저의 이동 속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보이저는요, 행성 간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라는 방법을 이동해서 기동합니다. 이건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요. 보이저가 행성에 접근을 하게 되면 연료의 사용을 하지 않고도 행성에 이끌려서 속도가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중력이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가속을 하면요, 중력의 속도에 더불어서 가속력까지 이용해서 튕겨져 나오듯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 행성 궤도를 탈출함으로써 속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목성과 토성까지는 이 스윙바이를 이용해서 도착을 해도 사진을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근데 이 스윙바이를 하면 할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요, 태양계의 끝자락 그리고 외우주를 촬영해야 될 그 상황에서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하드웨어와 또 부족한 연료, 또 빛이 거의 없는 상황과 너무 빠른 보이저의 움직임들은요, 극한 상황을 만들어내서 촬영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이때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런 기능을 강화시키자. 사진 찍는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요, 이미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태양계가 뭐 한 요 정도로 크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이저가 이미 목성과 토성, 즉 절반이 넘어가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사가 어떻게 이 보이저의 사진 촬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기법은 아닐 겁니다. 왜? 지구에서부터요, 보이저를 쫓아서 가서 우주에서 날고 있는 보이저에 새로운 하드웨어 장비를 설치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린 이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는요,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바로 소프트웨어를 보완함으로써 하드웨어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하드웨어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사가 소프트웨어를 개량을 해서
보이저 1호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었던 점은요, 네트워크 기술, 즉 어떤 그런 데이터 전송 기술이 점점 발전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의 핸드폰을 생각해보면, 통신기술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과거에는 전보 정도의 이렇게 신호, 짧은 신호를 보내는 걸로 이야기, 의사소통을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전화, 더불어서 영상통화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통신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요, 지구에서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주에 있는 보이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보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동력을 잡아먹었던 보조장치와 또 측정장치의 전원 공급을 종료시키고 해당 동력을 절약해서 카메라 모듈에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연료의 어떤 부족한 연료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었어요. 즉, 카메라 모듈을 리프로그래밍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든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결과요, 놀라운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을 비롯해서요, 그 밖에 있는 다양한 행성들, 그리고 또 우주의 모습들을 찍게 됩니다. 사진도 굉장히 선명하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과학적인 어떤 과학 잡지라든지 이런 자료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선명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연료 문제도 있었지만 또 아까 전에 말했던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요, 바로 빛이 없는 상황, 그리고 너무 빠른 보이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요, 이 어둡고 또 빠른 움직임 속에서는요, 어둡고 흔들린 사진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진은요,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선명한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이저가 이렇게 어둡고 뿌였던 사진을 선명하게 바꿀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해서요, 카메라 모듈을 리프로그래밍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하드웨어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노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로 조리개를 여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노출 시간을 늘리고 노출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조리개는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오랜 시간 조리개를 열면 담을 수 있는 빛의 양이 많아져서 이렇게 많은 빛을 담아서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오래 여는 것만으로는 사진을 선명하게 찍을 수 없어요. 밝게는 만들 수 있었죠. 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걸 찍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바로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찍은 겁니다.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네, 지금 달리는 빛들이 바로 자동차들이 지나갔을 때 나온 헤드라이트의 밝은 빛의 경로입니다. 밤에 찍은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어둡게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조리개를 오래 열어놔서 노출량을 늘림으로써 빛을 잡는 데는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움직임 때문에 자동차를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빠른 움직임을 잡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보완도 나사는 보이저에다가 전송하게 됩니다. 바로 영화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것. 어떤 영화적인 기법이냐? 트래킹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래킹 기법은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찍음으로써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조차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보이저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바라본다면요. 보이저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보이저를 기준으로는요. 반대로 이 행성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보이저가 이동을 하면서 바라보는 카메라의 각도를 행성에 고정해 주면서 마치 이 트래킹 기법과 같이 정지해 있는 행성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개가 열려있는 긴 시간 동안 트래킹을 통해서 행성을 계속 바라보면서 노출량을 늘린 상태로 선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동력을 아껴서 카메라 모듈에 공급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보이저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트래킹 기법을 사용해서 그 속도를 보완했고요. 그리고 노출량을 늘림으로써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변수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자, 이런 하드웨어적이고 환경적인 제한사항들, 문제점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보이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나사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발전함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해낸 것.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이자 중요성이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이 사람을 예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명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왼쪽에는요. 하드웨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하드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렇게 뇌가 그려져 있고요. 심장, 또 소화기관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저장하는 뇌, 저장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온몸에 혈류를 공급하는, 피를 공급하는 펌프와 같은 심장, 음식물을 소화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공급해주는 소화기관, 그리고 사람의 몸 전체가 다 하드웨어입니다. 손, 발과 다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전기 마크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몸에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각들, 이런 연산작용, 그리고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신호체계, 명령, 또 사람의 마음과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네, 조금 더 보완을 함으로써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정의입니다. 하드웨어는 장치 및 기계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물질적인 부분, 손, 발, 다리, 팔, 뇌나 심장, 눈, 코, 입 등 이렇게 몸에 어떤 직접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리고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들, 그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요. 사람이 걸어가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걷는다라는 기능을 하게 되면요.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요. 팔을 흔듭니다. 자, 이건 동작이겠죠. 그리고 걷기 위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이건 역시도 동작일 겁니다.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작하는 것. 뭐죠? 바로 흔들리는 팔, 그리고 내딛어지는 발과 발을 내딛게 하는 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를 말을 할까요?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한 이 소프트웨어는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제어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보이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진 촬영 기술을 소프트웨어로 향상시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땐 하드웨어가 동일했죠. 그렇게 동일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변형만으로 효율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요,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그것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먼저 살펴보면요, 하드웨어를 구동시키는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가 얘고요. 윈도우즈나 리눅스, 도스 등이 바로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하드웨어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컴퓨터인데요. 컴퓨터의 전원 버튼만 눌렀다고 해서, 그래서 컴퓨터에 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컴퓨터가 동작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어떤 연산작용, 혹은 계산이라든지 또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이런 응용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보조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본 프로그램, 즉 운영체제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응용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바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나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방대한 분야의 이 소프트웨어가 두루 사용되게 되고요. 이 응용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는 문서 편집용, 이미지 편집용, 영상 재생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편집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바로 워드, 파워포인트, 한글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편집에는 포토샵이나 페인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그리고 영상 재생에는 다음 팟플레이어나 고음TV, 공플레이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인터넷을 동작시키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혹은 크롬, 이런 것들, 또 다양한 게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보편적인 프로그램들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특수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문인들이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저를 예로 들었을 때는 제 전공이 기계 설계학인 것만큼
또 어떤 공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설계를 담당하는 CAD나 카티아 혹은 솔리드웍스 이런 설계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레커다인이라든지 매틀랩과 같은 계산과 동력학 해석을 하는 이런 들어보지 못하셨을 법한 그런 특수한 소프트웨어들도 바로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기술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보이저에서 설명드렸던 하드웨어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대두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할아버지요. 낯이 익으신가요? 바로 무어입니다. 인텔의 창시자죠. 네. 저는 이 무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무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CPU의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이것이 2배로 증가했다라는 말은 단순 계산으로 생각했을 때 컴퓨터가 단 18개월 만에 2배씩 빨라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한 1년 반마다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근데 네이처는 이런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CPU의 물리적 한계에 의해 무어의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렵다. CPU의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18개월마다 점점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될 거라는 무어의 법칙은 맞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PU의 물리적 한계는요, 일정 사이즈에 집적시켜야 되는 트랜지스터 기술, 이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키우면 되지 않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건 결국 트랜지스터의 양만 늘어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집적도는 일정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전자부품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전자회로적인 것들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느냐? 바로 트랜지스터의 기능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좁은 방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열이 나고 그 열이 모여서 엄청난 열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트랜지스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능이 빨라지지 못하고 되려 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무어의 법칙에 의해 발전할 수 없다라고 네이처가 말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산 제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분산 처리 기법에 의한 건데요. 기존의 컴퓨터들은 이런 CPU에서 모든 연산작용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산과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처리 방법들이 CPU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고요. CPU가 열을 많이 발생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왜? CPU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분산 처리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단순한 어떠한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 GPU라든지 하는 다른 곳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담당을 하게끔 이렇게 분리시켜 줍니다. 다 분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 중에서요, 야, 이건 좀 쉬우니까 네가 해. 이 일은 야,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논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CPU가 처리해야 될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요. 또 CPU에서 나는 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도 아까 보이저의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의 촬영 기술에 따라 카메라의 어떤 촬영된 결과물의 퀄리티가 증가하듯이 똑같은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혹은 열 때문에 감소되었던 그런 트랜지스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높은 성능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만 봐도요, 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통해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이 가치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중요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점, 하드웨어적인 어떤 제한점들을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극복해내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드웨어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키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적 원동력이다. 이런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가요, 어떤 식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또 어떤 추세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지 한번 그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이요, 이미 하드웨어 시장을 앞지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하드웨어를 생산하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요. 또 어떤 기업은 하드웨어 개발을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을 해서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더 좋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게도 이렇게 점점 자신의 사업 역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시장 전망이, 그리고 또 시장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IBM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기업은요, 자신의 기업적 형태를 이미 소프트웨어 IT 솔루션 기업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요, 대표적인 어떤 검색 포털 사이트죠.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로봇과 관련된 최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부서도 있을 만큼 큰 글로벌 기업인데요. 이 구글에서도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을 하고요, 또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벤츠는 어떨까요? 벤츠는 누구나가 아는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기업이죠. 근데 이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벤츠에서도요,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점차 자동운전 기능을 탑재된 차량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킨 기술을 차량에 탑재시킴으로써 자신의 어떤 기업적인 형태, 기업적인 가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왜 각광받고 있고 또 어떤 추세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 또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해나갈 소프트웨어 교육의 당위성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